안녕하십니까. 소개를 받은 이재열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세션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팬데믹 이후에 이미 준비되어 있던 미래가 매우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떤 거버넌스로 대응해야 되는지 하는 이슈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귀한 두 분을 모셨기 때문에 먼저 같이 이야기를 나눌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시대 김서준 대표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기반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해시드 대표 김서준입니다. 네, 해시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블록체인을 이제 구성할 때 그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핵심적인 해시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암호화를 시킬 수 있고 그를 통해서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의 보안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좀 탈중앙화된 사회 인프라가 만들어질 때 이제 해시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키워드가 들어가서 이제 저희 투자사 이름을 해시드라고 지었습니다. 네, 분산화된 사회를 끌어가는 기술적인 핵심을 키워드로 해서 사업체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옆에는 랩 2050의 이원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간 독립 싱크탱크 랩 2050의 이원재라고 합니다. 네, 랩 2050도 예사롭지 않은 타이틀인데요.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정책연구소이고요. 2050년을 실험하는 연구소란 뜻입니다. 2050년에 어떤 사회가 올지를 생각해보고 그 사회가 어떤 모습이면 가장 좋을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러려면 그런 사회로 가려면 지금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를 연구하고 그걸 이제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국회 같은 곳들하고 논의를 하는 그런 연구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50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이제 30년 이후가 되는데 다음 세대가 살 세상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자인할 건지 하는 관점이 잘 드러나 있는 이런 이 조직의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이 속해 있는 조직의 이름으로부터 이미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이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희 세션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를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대개 그 산업화의 과정에서 보면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20세기 초반에 아마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포디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시스템이 등장을 한 게 아마 첫 번째 갈림길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0년대에 초입에 들어서면 이 대량 생산 시스템이 무너지고 그리고는 광범한 탈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유연 생산, 이 토요타 생산과 같은 이 새로운 산업화의 길들이 열리게 됐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는 디지털 경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는 이 그림에서 다음 그림에서 보시듯이 크게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초연결의 네트워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연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빅데이터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AI를 이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커스터마이즈하는 이런 기술들이 아주 고도로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 디지털 경제는 전통 경제와는 매우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대량의 공급보다는 수요를 통합해서 대규모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이 특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이 디지털 경제가 가져오는 지금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근본에서부터 바꿔나가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래 비용을 제로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로널드 코스로 하여금 노벨상을 받게 했던 유명한 가설인데 왜 대기업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근거를 거래 비용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로가 되게 되면
기존의 대기업과 같은 조직이 과연 필요할 것인가 하는 이런 논의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레미 리프킨은 한계 비용이 제로가 되는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물 시장에 가격을 붙이기 어려운 상태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이런 변화들이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동형성을 가진 이런 변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형태의 전기 생산이나 혹은 국가의 발전 모델이나 정치나 시스템 구조 등등을 얘기를 한다면, 가장 오른쪽에는 가장 탈중심화되고 분산화되어 있는 시스템들을 얘기를 하죠. 이런 상동 구조들이 곳곳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 팬데믹을 경험하는 사회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먼저 김서준 대표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시작을 하시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팬데믹을 경험을 하면서 가지는 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어디서 찾으시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보고 있는 가장 큰 기회는 사회 구조가 바뀌고 있는 시기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대부분 플랫폼 경제 모델이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플랫폼 모델에서는 기업은 플랫폼까지만을 만들고 거기서 상품이나 서비스들은 이제 참여자들이 만드는 모델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서는 직접 물건을 팔지 않고요. 유튜브나 페이스북도 컨텐츠를 직접 만들지 않고, 우버도 직접 택시를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각각 모든 걸 중앙화돼서 하는 회사보다 훨씬 더 큰 기업으로 경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플랫폼 기업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애플이나 구글에서 30%에 달하는 매출 수수료를 취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면서 갈등이 생기고 있고요.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기업이 기업의 정책을 바꾸는데 플랫폼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플랫폼의 정책이나 수수료를 바꾸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네이버가 그 뉴스 노출 알고리즘을 바꾸다가 공정위원회한테 한 20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도 그 수수료 체계를 소상공인들을 더 생각한다고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시도를 하다가도 많은 사람들의 반발과 또 국가의 어떤 제재로 시행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면서, 어떻게 해야 이 플랫폼이 기업 혼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의 참여를 끌어들여서 더 효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좀 논의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플랫폼 회사의 직원으로 참여해서 스탁옵션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거대한 기업들이 탄생하면서 다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이 플랫폼 노동자로 참여하던 사람들은 이 주식 가치에 대한 업사이드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게 공정한 사회인가, 미래지향적인 조직 구조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토콜 경제 모델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래서 주식회사 구조에서는 이 직원과 그 주주들의 관계에서의 그 이해관계 불일치가 많이 생겼고, 그나마 스탁옵션 제도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일부 만들어주긴 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제 프로토콜 기반 네트워크에서는 이 주주와 직원과 커뮤니티가 일한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경제 구조와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가치가 또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데서 그 증거를 저희들은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 이건 대표도 없고 창업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운영 조직 자체도 어떤 중앙화된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네트워크를 운영할 수 있고요. 투명하게 모든 트랜잭션을 볼 수 있고, 이 비트코인의 운영에 참여하면 이 비트코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토큰을 획득함으로써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성장할 때 그 업사이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새로운 형태의 경제 조직으로서 어떤 지금 주식회사 형태 조직보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이와 같은 성장 구조들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조직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김서준 대표께서 보여주신 것은 급격한 형태로 디지털 경제가 플랫폼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앞으로 긍정적이고 유토피아적인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여기서는 이제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포착을 해서 그 가능성을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이원재 대표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 이런 긍정적인 비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이 주문과 배달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하면서 플랫폼 경제가 매출도 엄청나게 늘어났고요. 많은 이슈들이 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혹시 우려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걸 중심으로 먼저 좀 말문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려가 크죠. 네. 예, 그 지금 김서준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이재열 교수님 말씀하신 것도 종합해 보면 우리에게 대전환이 오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대전환이 올 때는 항상 거대한 고통이 같이 왔습니다. 칼 폴라니가 19세기 초에 이 상황에 대해서 거대한 전환이라고 Great Transformation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벌어지고 있던 일들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람들이 농촌에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농사를 짓다가 더 이상 농사를 짓거나 수공업을 집안에서 하는 걸로는 경쟁력을 잃어버려서 다 망하고 자녀들은 모두 도시로 가고 여성들은 모두 이 공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도시로 사람들이 모이는데 공장에서는 다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그리고 도시로 모여든 사람들은 강물에는 폐수가 흘러다니고 이 거리에는 쓰레기가 질비하고 화장실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 하수구도 별로 없는 그런 도시에서 위생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살았어야 됐어요. 그런 상황을 사실은 한 세기 동안 견뎌내면서 지금의 자본주의가 된 거죠. 사실 이것을 저는 사회계약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사회계약 안에는 기업관계, 노동관계, 사회관계 이렇게 세 가지의 요소가 중요하게는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에게 문화적인, 규범적인 이런 것이 있지만 저는 이제 경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생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뭐 슬라이드는 좀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 70년대, 80년대, 어쩌면 90년대까지 이 부모님들이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들한테 한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라.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라.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대기업이죠. 그리고 그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낳아서 살고 노후까지 보장을 받으려면 집이 있어야 되니까 집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의 사회 계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기업 중심의 고용관계, 대기업 중심의 생산관계, 고용관계 안에서 있었어요. 그게 지금 아까 이 굉장히 좋은 그림을 김서준 대표님, 이재열 교수님 두 분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몰래 카피를 해왔는데요. 저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면 슬라이드의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재열 교수님이나 이 김서준 대표님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변화상입니다. 맨 왼쪽에 그림이 변해가는 게 시대가 한 번씩 변해가는 것이에요. 맨 위에는 간해수공업 농업 시대에 모두가 다 사실 분산돼 있었던 시대이고 분산돼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노동관계라는 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자 이제 일하러 나가자 그럼 일하러 나가는 거죠. 농업사회에서의 노동관계인 거죠. 가부장적인 노동관계고 공업으로 가더라도 이 장인들이 도제를 데려다가 그 제자들에게 하듯이 일을 가르쳐주면서 일을 시키죠. 그런 관계가 가부장적인 노동 관계였고 거기서는 사회 관계라는 건 다 가족들 안에서의 복지가 이루어지고 가족들은 다 각자 알아서 살아가야 되는 각자 도생이었죠. 근데 이게 사실 두 번째와 같은 위계적인 기업 조직으로 바뀌는 게 생산 관계가 첫 번째 바뀌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대공장이 들어오고 자본주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기업 조직이 이 거래 비용 없어지면서 내부화되니까 노동 관계도
위계적이 됩니다. 위계적이 되니까 노동자들은 또 다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다시 위계적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기업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정년을 보장해주는 직장 시스템을 만들고, 노동조합 쪽에서는 기업이 생산은 잘할 수 있도록 협조하면서 자신의 임금을 최대한 얻어내는 이런 방식의 노동운동으로 이제 정착이 되게 되고, 이걸 떠받치는 사회관계가 이제 우리가에게 익숙한 사실 사회보험입니다. 국민연금 잘 아시죠? 건강보험 잘 아시죠? 이런 것들은 다 기업에 소속되어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기업에 소속돼 있으면은 건강보험의 절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상당 부분은 기업에서 내주죠. 근데 나 혼자서 일하면 똑같은 일을 해도 기업에 취직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일하면 그런 걸 받을 수 없어요. 기업에 소속돼서 40년간 일하면 내가 이 받았던 평균 임금의 40%를 국민연금에서 노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일을 혼자서 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관계는 정확하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대공장을 가지고 운영했던 19세기부터 시작됐던 그런 생산 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두 분 말씀처럼 플랫폼 경제가 오기 전 단계부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외주하청이 일상화되고 거래 비용이 사실은 이메일만 해도 거래 비용을 굉장히 많이 줄입니다. 이메일이 생긴 것만으로 해서도 굉장히 많은 아웃소싱과 오프쇼어링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1980년대부터 조금씩 시작돼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쭉 진행되어 온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동관계에서의 비정규직 문제, 외적 하청 문제, 이게 다 이때 생깁니다. 프랜차이즈 문제, 이것도 이때 생기고요. 그러면서 이제 복지국가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신자유주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기가 왔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고용 없는 플랫폼에서 협동 생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위계적으로 종속돼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노동할 수 있어요. 독립적으로 내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원하는 것을 생산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20세기가 우리에게 주었던 복지국가와 비슷한 정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질은 대부분 고용과 고용을 떠받치는 복지제도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너졌을 때 각자 도생의 사회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이 들어서서 새로운 사회가 될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논의해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원재 대표님 해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마치 그 19세기 초반에 글로벌하게 시장 경제로 전격적으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폴란이가 대전환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했던 변화, 그거는 단지 기술의 변화나 혹은 대규모 공장 기업의 등장만이 아니라 거기 부수되어 있는 일상과 다양한 제도들이 다 함께 바뀌어서 지금 우리가 익숙해 있는 어떤 산업사회와 복지 국가의 모델로 갔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는 이제는 완전히 또 새로운 단계,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사회로 전환되는 이런 여러 증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또 이 그래프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거는 전통적인 지금 두 분이 다 말씀하신 전통적인 그 기업 위기하고는 대비되는 일종의 피어 프로덕션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서 설명을 해보자 하는 건데, 이 안에서 이 왼쪽 밑에 있는 출발점에 해당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일상화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고 프로그래밍이 가능하고, 그래서 전통적인 위계 조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무차별 곡선에서 이제 이 우상향으로 이렇게 번져 나갈수록 거기에서는 내부화되지 않는 다양한 외부의 어떤 가능성들,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라든지 혹은 요즘 뭔가 아주 특이한 이 재능을 가진 괴짜 같은 친구들이 또 널려 있고 한데, 제가 어디서 어느 대기업 임원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기업에서 진짜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을 담당할 창의적인 인재는 그 조직 내에서는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대규모의 조직이 외부로부터 그런 이 재능과 탤런트를 가진 사람들을 수혈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게 이제 최대의 관건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 김서준 대표 말씀하신 플랫폼 경제로 갈 때에 모든 것이 다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활력 있고 창의적인 개인들과 스타트업들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 토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많은 독점의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프로토콜 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귀가 아주 번쩍 뜨이게 하는 이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대통령이 오면 뭐 레드 카펫을 깔고 뭐 어떤 행사로 누가 어떻게 맞이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도 그렇고 과학 실험이나 프로그램 할 때도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규칙이나 프로세스를 프로토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 정치나 혹은 기업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다지 프로토콜 기반은 아닙니다. 보통 뭐 보스가 예뻐하는 사람이 더 승진 많이 하고 월급 많이 받고 그런 식이고,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싶어도 그냥 아는 사람이 좀 도와주고 하면은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인데, 이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은 정확하게 얼만큼 기여했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에 따라서만 보상이나 어떤 인프라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휴리스틱하게 인간적인 개입이 오히려 빠지기 때문에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네, 단지 소유뿐만이 아니라 경영과 네. 그다음에 이 고용의 문제까지가 다 분산화된 개인들이 인파워가 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경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원재 대표께 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거대한 질적인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플랫폼 노동의 이슈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뭔가 일종의 이 공백이라고 그럴까, 제도의 공백 같은 것들 때문에 생겨나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제도에는 크게 특히 이제 제도에서 중요한 게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제도들 아니겠습니까? 규제의 맥락이 있고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규제의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시장에서 다양하게 개인들이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분명하게 자기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집단이 존재하는지, 규제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하는 혹은 찬성하는 여론이 존재하는지 등등이 이제 맥락이 될 것이고, 규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규제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통제의 방식은 어떻게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규제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제의 총량제가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데 비어있는 공백을 채워야 되고 하는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플랫폼 경제로 가면서 혹시 과잉 규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규제의 공백이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의견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회보장 이 제도가 말씀하신 공백에 해당되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김서준 대표님이 말씀하신 프로토콜 경제가 잘 만들어진다면, 저는 이런 사실 질문이 있는데, 프로토콜을 누군가 정하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한 권력 투쟁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의 프로토콜은 아까 말씀하신 예와 같이 네이버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의 센터에 있는 기업이 그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말이죠. 그럼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 프로토콜 경제가 프로토콜이 원래 의미하고 있던 자율적 개인들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면서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지긴 어려운 거죠. 이 중앙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이게 프로토콜이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소득제라는 제도가 굉장히 이 미래에 아직 없는 제도죠. 혁신적인 이제 사회 정책인데 미래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19세기 초에 전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하고 비교해서 이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9세기 초에 어쨌든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생산 방식이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공장이 생기고 대규모 고용이라는 게 생기고 이게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살게 되고 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한 100년 동안은 완전한 암흑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새로 등장한 이 자본가라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확장의 이 욕망, 그게 프로토콜의 핵심적인 동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확장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새로운 사회가 오고는 있는데 여기는 억지로 공장에 나가서 하기 싫은 노동을 하면서 삶의 질을 희생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사회였던 기간이 굉장히 길었던 거죠. 근데 이게 교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대항력을 갖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새로운 이 조류가 새로운 사건들이 나타나 가지고 기존의 이 권력의 위협을 받고 노동자들이 뭉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파업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복지제도도 도입하고 뭐 연금도 도입하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일종의 자본주의적 프로토콜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완전히 분산 사회로 갔을 때 프로토콜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 개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뭔가 뭉쳐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들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주어지는 선택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선택의 자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내가 하는 삶의 선택과 관계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기본소득제도 또 이제 조금 넓은 의미에서 보편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저는 규제하고 관련해서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생각 중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의 변화와 결합을 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자유주의로 개인들을 인파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 갈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 김서준 대표께 또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서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대응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 자체가 일종의 부족주의로 가고 있다. 그래서 생각이나 이념이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인간이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공격을 하는 이런 식의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 갈등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라마다 이런 게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 민주주의 종말을 부추기고 있다. 사람들이 다 커스터마이즈되어 있는 정보의 버블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다른 세상을 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갈등과 오해가 더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진단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시는 희망론자 입장에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정치의 문제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최근 들어 더 이 문제가 심해지고 있냐에 대한 제 생각은 사회가 초연결로 되는 만큼 사람들끼리 초합의를 할 수 있는 거버넌스 툴은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간극 때문에 더 큰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의 발전 과정을 보면 초기에는 이제 완전 왕정일 때는 뭐 정치라는 건 애초에 이제 시민들의 것이 아니던 시절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고대 그리스에서 아고라에서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직접 토론을 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던 시대가 있었고요. 도시국가가 점점 커지면서 더 이상 그게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이제 영국에서 정착이 됐는데 사람들은 이제 우리들의 대표자를 뽑아놓고 모든 것들을 그 대표자들에게 맡겨놓는 방식이 현재까지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의 뼈대인데 여기서 사회가 발전되어 가는 속도 그리고 개별 사람들의 어떤 그 니즈나 그런 변화의 갈증들을
이 대의민주주의 4년에서 5년 한 번 하는 투표의 그 간극이 지금 메워주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은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인터넷 기반 기술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항상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고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러면 정치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사결정과 사회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냥 4, 5년에 한 번씩 모든 것들을 대의로 맡겨놓는 게 맞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의사결정을 하는 이 정치의 주체들, 정치인들이 과연 그러면 자기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데 아마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최근에 네이버 댓글 관련해서 조작 관련된 걸로 또 이제 큰 정치인도 지금 여러 가지 나쁜 판결을 받고 계신 사건이 있는데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 기반 플랫폼 자체가 거기에서 의견을 표명하는 사람들의 어떤 신뢰를 보장해주는 프로토콜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가짜 아이디를 만들거나 조작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문제점들도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해법은 블록체인 기반의 직접 민주주의 시스템을 부분적으로라도 받아들여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게 미래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가장 혁신적인 지금 실험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트업이 한 군데가 있는데요. 옥소폴리틱스라고 하는 저희도 투자를 했던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날마다 하나씩 정치 성향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사적으로 그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들에 대해서 O, 세모 X로 투표를 하게 되고요. 그 데이터가 쭉 쌓이면서 내가 이제 여권 혹은 야권, 진보적 보수적인 관점에서 어디에 스펙트럼에 위치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나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제한된 개별 건에 대해서 혹은 그 입법안을 추진한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이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어떤 지지도나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MBTI 테스트처럼 5개의 동물 부족으로 나눠서 재밌게 카테고라이징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각각의 부족의 아이콘을 붙인 채로 사람들이 토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네이버 댓글에서 나와 다른 의견을 보면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이 플랫폼에서는 나와 다른 부족이더라도 이 사람은 원래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의사표명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건설적이고 입체적인 토론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실험이 다양하게 정치 분야에 확장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정치뿐만이 아니라 기업 윤리를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이윤을 추구하는 그 플랫폼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예금 대출 플랫폼 중에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컴파운드라고 하는 플랫폼을 보면 이 가상의 블록체인 은행에 예금을 맡기거나 대출을 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날마다 약간씩의 스톡옵션 같은 이 토큰을 배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주주들이 생겼고요. 말하자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예금 대출을 하는 모든 사람이 자연적으로 주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상의 블록체인 은행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이나 정책, 이자율 바꾸는 것들을 그냥 폐쇄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주주들,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팅을 하면서 굉장히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그게 시스템에 반영되면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컴파운드라고 하는 프로젝트의 성장 속도를 보면은 예치 금액의 성장 속도가 그 어떤 핀테크 기반의 은행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참여자들의 어떤 직접 민주주의, 직접 거버넌스에 참여를 시키는 것들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효과적으로 할 때 정치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기업 플랫폼의 의사결정 구조도 더 투명해지고 결과적으로 그 조직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저희들은 자주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플랫폼 사회로 갈 때 우려가 되는 특별히 그 엄청난 데이터들이 모아지고 그리고 그것이 AI에 의해서 큐레이션이 돼서 각 개인들에게 추천이 되는 알고리즘이 있을 때 그것이 상당히 편향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한쪽에서는 굉장히 큰데 지금 김서준 대표께서는 오히려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을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그 이 편향성이라고 하는 거를 상대화하고 객관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도입함으로 해서 오히려 정치적인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출구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희망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원주 대표께 또 여쭤보고 싶은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보게 되는 사례 중에 극단적인 사례를 뽑는다면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미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그러니까 리버테리안 사회의 아주 극단까지 간 대응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요. 중국은 또 거의 플랫폼 사회의 완벽한 이 AI를 이용한 각 개인에 대한 통제가 거의 이저 빅브라더 사회까지 가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굉장히 집단적이고 국가주의적인 사회로 이렇게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 중국식의 모델과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안적인 모델 사이에서 고민해야 될 텐데 핵심은 결국은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누가 통제하느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거대한 디지털 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G2의 이 사이에 끼어 있죠. 네이버나 뭐 카카오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미중의 이 플랫폼 기업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토착적인 기업에 불과할 것이고요.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대부분의 데이터가 아마 이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다 가 있고 그래서 생겨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우리의 데이터 주권 그 다음에 국민들의 데이터 주권,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지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좀 주시죠.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라는 것이 뭐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기록이잖아요. 내가 오늘 가게에 가서 뭘 샀는데 그 기록, 그 샀다는 그 사실은 누구의 것인가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건 당연히 저는 개인의 것이라는 원칙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유와 활용을 혼동을 하면 안 되는데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것이 있고 넘길 수 없는 것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장기 매매를 한다거나, 뭐 아이를 팔아 넘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고 규범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처럼 나의 결정과 활동과 관련된 기록으로서의 데이터 그거는 이제 개인에게 전적으로 소유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논의들이 이제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개인이 이제 옵트인해서 동의를 했을 경우에 활용을 하도록 해주는 것은 그래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좋지 않냐 이런 논의 굉장히 많은데 당연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선택권을 가지면서도 데이터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경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하면 이 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그 이득이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허락해준 데이터의 소유권자, 다시 말해서 개인에게 그 활용의 수익이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마 김서준 대표님께서 고민하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와도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국가가 어떤 이 규제를 풀어줘서 기업이 뭐 예를 들면 건강보험 데이터라든지 이런 모여 있는 풀링돼 있는 데이터를 기업이 그냥 가져다 쓰고 그냥 이익을 내고 마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예컨대 요즘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데이터 트러스트라든지 데이터를 어딘가에 신탁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얻은 수익이 그 신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해서 그게 개인에게 다시 배분되도록 한다든가 하는 어떤 구조 그걸 가지고 이제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식의 데이터는 개인에게 소유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개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다만 활용을 허락해 줄 수 있는데 활용을 허락해 줬을 때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분명하게 갈 수 있도록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면서 분산 이 사회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개인이 그냥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데이터가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 새로 열리는 산업화에 정말 중요한 소재가 되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그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에 대해서는 또 명확히 하는 이런 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간략하게 이 컴업 2020을 이 의도를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스타트업들과 미래를 열어나갈 이 젊은 이 창업자들에게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개척하는 게 좋을지 한마디씩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 주제가 이제 거버넌스에 대한 것이었으니까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저도 스타트업을 했었고 이제 투자 섹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자연스럽게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을 때는 주어진 게임의 룰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매출을 많이 올리고 고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정도의 틀 안에서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왔다면 지금 분명하게 패러다임의 전환기이고 이 비즈니스 모델보다 더 밑바닥에 있는 펀더멘털은 저는 거버넌스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회사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있을지에 대한 것들은 그다지 이제 논의되지 않았던 역할들이었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블록체인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믿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로운 특히나 플랫폼을 뛰어넘는 그런 플랫폼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원재 대표님. 네, 저는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본소득제와 강력한 사회보장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정치와 정책적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혁신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이루는데 특히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을 하는 데에 좀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프랑스 시인 폴 말레리가 80여 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 80년 전인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대의 문제는 미래가 과거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실감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매우 빠르게 미래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미래는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가는 미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방향 감각을 잘 가지고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면서 창의적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짧지만 굉장히 유익한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여해 주신 두 분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